마침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토트넘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호주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 경기 어떤 점들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세밀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대3으로 졌어요. 스코어에서 역시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는데 단점은 수비적으로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딱 보여주는 스코어였죠. 예, 물론 이제 팬들이 염원했던 그런 공격적인 의지는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 제가 경기를 또 이제 스포츠 플레이와 함께 중계하면서 봤을 때 뭐 토트넘의 이제 팬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나라인 호주에서 열렸는데 판정이 또 그렇게 토트넘에게 우호적이진 않았던 느낌도 조금 있었다. 저는 딱히 벤 데이비스를 잡아 끌었던 그 장면, 예. 돌파할 때 그런 게 있긴 했는데 경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토트넘 현지 팬들, 뭐 해외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끝나고 여러 반응들이 있었지만 오늘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는 손흥민 선수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손흥민 선수는 명단 제외였다. 네, 그러니까 이걸 올린 이유는 패했으니까. 예. 패했을 때는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승자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사실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훈련은 다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훈련 중에 은돈벨레는 사실 뭐 경기 전에는 좀 선발 출전이 예고가 됐었는데 마지막 훈련 때 발목을 좀 다쳤다고 해요. 네. 그래서 못 뛴 건데 손흥민 선수는 많은 분들이 또 다친 거 아니야? 왜냐면 수술도 했었고 우려했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했습니다. 그냥 와서 훈련을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안 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 자리에 솔로몬이 뛰고 케인 쿨루셉스키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포메이션은 일단 예상대로 포백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포메이션 상으로는 4-2-3-1로 나와 있긴 했는데 스킵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수마가 두 센터백 앞에서는 원볼란치처럼 뛰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4-3-3에 가깝게 더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빌드업 체계를 놓고 보면은 3-2 빌드업을 가져갔습니다. 약간 조금 레길론이 좁혀서 들어왔고 탄강과 레길론, 로메로가 백스리 빌드업을 가져갔고요. 그 앞에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비수마와 스킵이 같이 썼고 이것 때문에 4-2-3-1로 많이 표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또 공격 시에는 스킵이 또 많이 올라가면서 근데 좀 스킵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더라고. 그러면서 그렇죠. 비수마한테 조금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고요. 그리고 좌우 측면 공격은 기본적으로 솔로몬과 프로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킵이 올라간 부분은 애초에 이제 뭐 현지에서 훈련을 지켜본 그 영국 기자들이 은돈벨레 메디슨이 함께 뛸 거라고 전망을 한 것처럼 이제 메디슨 옆에 은돈벨레가 올라가서 공격하는 그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스킵에게도 좀 올라가는 역할을 주문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접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쿨루셉스키가 중앙에서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왼쪽 센터백이 영입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또 빌드업 과정에서는 레길론을 왼쪽으로 좀 놓고 또 탄강가가 중앙에 섰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실제로 플랜 A가 될 리는 없어요. 아, 탄강가가 정말 끔찍했어요. 예, 저는 이 경기 최악의 선수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탄강가를 뽑겠습니다. 뭐 이런 그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한 가운데 사실 뭐 3-2-4-1 포메이션 이런 빌드업 구조는 맨시티는 아스날도 사실 좀 쓰고 있는 최신의 트렌드긴 하잖아요. 다만 근데 조금 방식이 다르긴 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일단은 이런 그 시도가 공을 소유하고 경기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먼저 이제 프리시즌 2경기를 치러서 감각이 좋았을 거라고 볼 수 있는 웨스트햄보다는 공을 많이 쥐고 공격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점유율에서 7-3으로 압도를 했고요. 이게 과연 토트넘의 경기인가? 가슴이 웅장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슈팅 숫자도 11-3으로 앞섰습니다. 예. 특히나 이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0분경에 이제 비수마가 스킵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스킵이 원터치로 패스를 찔러줬죠. 예. 이거를 이제 케인이 받는 척하면서 그냥 흘렸어요. 예. 흘린 거를 비수마가 받으면서 2대1 패스 형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드리블로 치고 가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걸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막아냈죠. 이 장면을 봤을 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약간 좀 스위칭이 활발한 공격 축구, 특히
사실은 수비형 미드필드로 많이 알려져 있던 비수마와 스킵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주고받는, 특히나 또 비수마는 이날 사실 두 센터백 앞에도 있다가 끌고 올라가는, 좀 이제 브라이튼에서 데려올 때 기대했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앙 공격이 마침내 된다. 예. 사실 그 토트넘은 너무 측면 위주의 경기들을 펼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중앙에 창의적인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메디슨이 이번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중앙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들이 조금 나왔다는 점은 메디슨이 이제 팀에 녹아들고 조금 더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은 이런 장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분 뒤에도 득점에 근접한, 사실 득점을 했어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사실 이거는 제가 넣은 이유가 결정력 부족이 이제 근데 결국은 발목을 전반전에 잡았었다라는 걸로 대표적인 장면으로 보여준 건데요. 42분경에 메디슨이 이제 길게 크로스를 올린 거를 탕강가가 다시 크로스를 올렸는데 저는 이거는 크로스 올린 게 아니고 사실 슈팅이었다고 봤어요. 슈팅이 예. 빗 맞으면서 크로스처럼 넘어간 거를 케인이 받아서, 케인 진짜 여기서 너무 정교하게 패스를 주더라고요. 근데 예. 로메로가 나는 수비수니까 하면서 이거는 살짝 빗나간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스로인성까지 굴러갔죠. 그대로. 예, 사실 그대로 밀어만 놓으면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놓쳤던 장면인데요. 처음에 전반전은 더 많은 공격기를 잡았지만 결과적으로는 2대0으로 끌려갔거든요. 예, 지금처럼 결정력 부족도 있었던 데다가 또 이제 좌우 측면 수비도 굉장히 이 경기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예. 일단 이 선제골 실점을 하기 전에 레길론이 한번 자빠졌죠. 예. 그래서 코너킥을 내준 장면이었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세트피스에서 연결된 장면이었는데 일단 왜 포로랑 레길론이 위치를 바꿨는지도, 물론 세트피스에서는 위치가 자유롭게 바뀌긴 하지만은 그래도 풀백들을 이렇게까지 위치를 바꿔버렸어야 됐나 싶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아직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여기서 보엔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포로가 붙어줬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안 붙어준 것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보엔이 너무 쉽게 크로스를 올렸고 파포스트에서 쇄도에 들어오는 잉스를 레길론이 그냥 놓아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허무하게 또 헤딩 슈팅을 허용하면서 비카리오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골이 나왔고, 사실 이 장면 전까지도 토트넘이 공을 쥐고 뭔가를 만들려고 가려고 하다가 이 골을 내주고 조금 멘붕 상태에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도 이것도 세트피스에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에메르송이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무바마가 앞에서 잘라 들어오면서 헤딩 슈팅을 가져갔는데 여기서도 포로가 높이 경쟁해서 앞에서 도저히 못 막아냈죠. 예. 이거는 왜 포로가 무바마를 막고 있었는지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예, 결국엔 이 풀백의 수비력의 문제들이 또 한번 드러났고, 또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토트넘이 전반전엔 그래도 나름 뭔가 준비해온 걸 보여주려고 하다가 따당 두 번 때려 맞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탕강가가 계속 빌드업에서의 미스들이 있었고, 비카리오도 사실 킥에서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긴 했었어요. 예, 연달아 골을 실점했는데 사실은 초반에 더 번쩍이는 모습을 보였던 건 토트넘이었거든요. 예, 이제부터는 조금 솔로몬의 장면들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전반전에 그래도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솔로몬이었거든요. 비수마와 솔로몬, 이 둘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전반전에 레길론은 공격 쪽에서는 인상적이었고 수비 쪽에서는 악몽 그 자체였고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 7분경에 솔로몬이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서 볼을 끌고 가다가 컵백을 준 거를 스킵이 빠르게 치고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조금 터치가 튀었죠. 예. 터치가 튀면서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좁히고 들어와서 막아냈던 거였고요. 9분경에 다시 이제 솔로몬이 측면에서 볼을 잡고 끌고 오다가 컵백을 준 거를 쿨룹세스키가 받아서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각도 없는 곳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막아냈고요. 네, 이날 사실 전반적으로 파비안스키 선수는 좋은 폼을 보이면서 잘 막아냈어요. 선방한 몇 개인데요. 예. 그리고 37분경에는 솔로몬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플레이 중에 하나죠. 측면에서 이제 중앙으로 대각선을 접고 가다가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거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정말 선방을 한 거였죠. 사실 이전 슈팅들은 약간 조금 정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석으로 잘 찼는데도 몸을 쭉 날려서 막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선수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 문제 때문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 나름 그 역할을 좀 잘 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44분경에는 클루세스키가 이번에는 볼을 끌고 가다가 백패스 줬고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약간은 어떤 의미
의미에서 또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풀백들을 인버티드 좁혀서 쓰는 장면들이 많은데, 여기서 저 이거 패스 누가 줬나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레길론이 한 거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절묘하게 수비의 시선을 끌어놓고 딱 패스를 줬거든요. 전 그거 사실 포로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살짝 오른쪽 조금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접고 들어왔어도 이 위치에 레길론이 아니고 포로겠다 싶었는데 레길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레길론이 패스를 준 거를 솔로몬이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슈팅이 좀 아쉽게 빗맞으면서, 물론 구석으로 갔지만 골키퍼한테 막힌 거였죠. 어찌됐거나 솔로몬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첫 경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본인의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전반선을 소화를 하면서 일단 슈팅 2회가 전부 다 유효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2회를 기록을 했고요. 패스 성공률도 96%. 이 정도는 손흥민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능력을 조금 아직 첫 경기지만 보여줬다. 저는 손흥민 선수하고의 공존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도 양발을 다 잘 쓰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거의 양발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선수를 좌우에 배치하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수마도 전반전에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확실히 비수마는 3미들에서 조금 자유롭게 풀어두는 게 더 낫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 차라리 비수마가 스킵처럼 움직였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뒤에 벤탕쿠르라던가 아니면 후방 플레이메이커 한 명이 있으면은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자꾸 스킵이 올라가고 비수마가 뒤에서 조금 커버하는 장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건 비수마가 이 경기에서 일단 패스 성공률도 92%를 기록을 했고요. 또 드리블도 2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을 시켰고요. 슈팅 2번 중에 1번은 유효 슈팅으로 갔었고요. 굉장히 멋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볼 경합 승률은 100%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마침내 브라이튼 시절의 좀 모습을 좀 보여준 게 이번 전반전이었어요. 그리고 태클도 2회를 기록을 했고요.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몸 상태, 체력 상태도 있고 또 많은 선수를 보기 위해 후반전에는 아예 11명을 다 바꿨습니다. 라인업을 살펴보면 케인 선수 빠지고 히샬리송, 2선은 페리시치, 로셀소, 디바인, 미들은 파페사르와 호이비에르, 포백은 우도지, 데이비스, 산체스, 로얄, 골키퍼까지 오스틴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바꿨는데 이게 더 나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후반전이 경기를 더 압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는 이제 로셀소하고 페리시치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반전 기록만 놓고 보면 점유율 72대 28로 2%가 더 올랐죠. 슈팅이 정말 20대 1. 그러니까 후반전을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 공격 축구 하겠다라는 말 지켰다. 그리고 코너킥도 8대 0. 크로스가 27대 0. 후반전에 그러니까 크로스를 마구 난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골을 넣기도 했어요. 기대 득점 그래프를 놓고 보더라도 거의 40분경부터 이제 토트넘의 기대 득점 그래프가 쭉 올라가거든요. 그 전까지는 도리어 웨스트햄이 이길 만한 경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토트넘이 쭉 올라가서 동점까지 만들었으나 그 직후 이제 세 번째 골까지 노리다가 좀 역습을 당하면서 한 골을 먹게 되는데, 일단은 좋았던 장면부터 살펴보면 사실 메디슨을 데려온 게 이 플레이메이킹을 위한 건데 로셀소가 더 나은 거 아니냐. 사실 로셀소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전에도 더 높은 선수였어요. 메디슨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좀 적거든요. 다만 워낙 킥이 괴물이다 보니까 킥으로 득점 생산이라던가 도움 생산을 많이 하는 유형인 거죠. 근데 59분경에 로셀소가 볼을 끌고 가다가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히샬리송이 받아서 그대로 이제 가마차기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강타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불운의 시작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들어갔으면 히샬리송도 좀 자신감이 크게 살아났을 거고 로셀소의 패스도 좋았었거든요. 사실 그가 이 경기에서 히샬리송도 최악의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후에 계속 득점 찬스들을 너무 놓쳤고 자신감 없는 게 너무 보이긴 했는데요. 어쨌건 그래도 토트넘이 이러면서 기세를 끌어올렸고 결국 추격하는 골이 나왔었는데 2골에 전부 다 페리시치가 관여를 했죠. 일단 68분경에 페리시치가 정교한 크로스로 올린 거를 다빈손 산체스가 헤딩으로 떨궈줬고 이를 로셀소가 그
파비안스키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골을 넣었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모습 보였기 때문에 로셀소 선수 말씀드린 이 중요한 그 활약을 펼쳤고, 그리고 또 바로 동점골이 나왔어요. 예, 그 71분경에 페리시치의 코너킥을 우도지가 백헤딩으로 잘 돌려 세우면서 동점골을 넣은 거였죠. 전반엔 솔로몬, 후반엔 우도지. 영입생들이 그래도 나름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셀소가 후반전에 어떻게 좋은 활약을 펼쳤냐면요. 완전 흐름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패스 성공률도 90% 기록했고요. 또 이제 찬스 메이킹도 2번, 그리고 롱패스 3번 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켰고요. 슈팅도 2번 가져갔고, 그 중에 하나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골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활동폭도 상당히 폭 넓은 데다가 약간 그래도 왼쪽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비아레알로 임대를 가서 좀 끌어올린 그런 경기력을 토트넘에 와서도 보여준 것 같아서 지금 이적설이 있는데 남겨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페리시치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골의 직간 접촉을 다 관여하기도 했고요. 패스 성공률도 86%로 이전에 페리시치 생각하면 상당히 높았고, 키패스 7회. 그러니까 사실은 페리시치가 아예 그냥 윙포워드로 나오니까 수비에 대한 문제를 떨궈내고 잘하는 것만 보여줬다. 다만 물론 이 경기에서 크로스질 매우 좋았거든요. 매우 좋긴 했어도 혼자서 17회나 기록한 거, 그것도 후반전만 뛰고 17회예요. 이거 좀 선 넘은 거 아니냐. 크로스 머신이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페리시치가 남기고 쏘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다가 롱패스도 5회 시도해가지고 전부 다 성공시켰고, 드리블도 뭐 1회 시도해가지고 성공시켰고, 다만 이제 소유권 잃은 횟수가 18회. 역시 페리시치는 너무 소유권을 많이 잃는다는 그런 거는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소유권을 잃는 것도 예전처럼 윙백에서 읽는 것보다는 공격에서 읽는 게 낫다. 뒤에 커버할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분명히 페리시치가 포백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활용도를 인정받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2대1까지 됐을 때는 이대로면 토트넘이 역전도 가능하겠는데 싶었는데, 실제로 토트넘이 굉장히 전방 압박을 높이 가져가다가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호이비에르하고 다빈손 산체스 둘의 이제 조금 실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이제 1차 압박을 하고서는 가로채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로채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전진 패스가 왔고, 여기서 스카마카가 뒷공간을 잘 파고들긴 했지만은 산체스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따라잡지 못하면서, 물론 뭐 그 추격하는 골에 있어서 산체스가 도움을 주긴 했지만은 수비수는 수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장면 이전에 도 산체스가 어처구니 없는 패스 미스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카마카한테 결국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그 뒤에도 뭐 토트넘이 뭐 동점골 넣기 위해 분전했지만 결국 결과는 2대3 패배였는데요. 하지만 그 스코어를 빼놓고 보면 토트넘이 웨스트햄보다는 그 좋은 경기를 했다. 네, 뭐 일단 슈팅 숫자 30대 5였고요. 유효 슈팅도 12대 4였는데 무려 10회를 파비안스키 골키퍼가 물론 정면으로 향한 슈팅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파비안스키 골키퍼의 선방쇼도 있긴 했고요. 점유율 전체는 71대 29였고요. 기대 득점도 토트넘 2.8골, 웨스트햄 0.9골. 그러니까 토트넘이 3대1전으로도 사실 이겼어야 하는 내용이었다. 네. 근데 아쉬웠던 선수를 얘기하자면은 일단 탕강가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탕강가, 그라운드볼 5회 시도해가지고 한 번밖에 성공하지 못한, 이거는 너무 처참한 성공률인데다가 공중볼은 한 번 경합했는데 그마저도 따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파울도 3회를 기록하면서 좀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고, 전반전만 뛴 거잖아요. 근데 파울 3회는 센터백은 원래 파울을 많이 범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동 횟수도 5회나 되는 거고,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정했다. 그리고 빌드업도 미스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히샬리송도 이 경기에서 좀 안 좋았죠. 처음에 그 슈팅이 골대 맞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슈팅이 파비안스키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것도 있었는데, 이후에는 자신감을 잃었는지 4번의 슈팅이 다 빗나가고 또 2번의 슈팅은 수비벽 맞고 좀 아쉬웠습니다. 거기다 빅찬스 미스도 있었고요. 멘탈 관리 안 된 부분 분명히 아쉽지만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이제 결정력과 수비력을 보완해야 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좋았던 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미드필드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트넘 팬 반응인 건데요. 만약 우리가 탑소바와 판데펜을 둘 다 영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해질 것이다. 강한 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이제 이 경기 끝나고 토트넘의 공식 채널에 많은 댓글 반응이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왜냐? 지금까지 특히 지난 시즌에 너무 지루하고 또 수비적이고 수동적인 축구를 보다가 그래도 이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분명히 공격적인 축구를 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로 힘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비만 개선하면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줄을 이뤘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은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보이긴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제대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조금은 스타일도 바꿀 필요성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어쨌건 간에 이전까지 했던 축구들이 있다 보니까 좀 투박한 감은 있긴 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이번 경기가 첫 번째 평가전이었다는 부분을 고려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던 부분도 고려를 하긴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좀 그러다 보니 후반 와서는 결국 크로스 축구를 하기도 했었고요. 네, 정말 뭐 40여 회 크로스를 올릴 정도의 축구였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이제 이 경기로 좀 만족하기에는, 특히 웨스트햄이 라이스가 떠나기도 했고 미드필드 라인이 정상 구동이 안 됐기 때문에 토트넘이 경기를 장악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후방 빌드업 부분에 있어서도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이제 영입을 해야죠. 네. 네, 탑소바랑 판데페냥 다 이제 후방 빌드업이 나름 괜찮은 선수. 특히 탑소바는 거의 미드필더급이거든요. 네. 후방 빌드업이. 최근에 이제 보도 흐름을 보면 오히려 탑소바가 또 유력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근데 탑소바랑 판데펜 둘 다 만약에 영입을 할 경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두 선수 다 공중볼에 약한데 그 실점, 첫 두 실점이 다 세트피스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든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 네, 분명히 이 경기 아직 뭐 첫 번째 평가전이지만 명함이 명확했던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중요했던 것은 뭐 실질적인 토트넘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죠. 손흥민 선수가 없었던 경기니까 손흥민 선수가 나올 땐 또 어떤 축구를 할지 또 어떤 역할을 줄지가 궁금한데, 다음 경기가 7월 23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방콕에서 열릴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인데, 뭐 일단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를 뛸지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 시점이 되면 그래도 몸 상태, 부상이 없다면 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그리고 토트넘의 최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